8월 달도 이제 다음 주 처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처서가 오죠. 처서가 뭔지 아시죠? 뭐 짧게 말하면 여름 끝, 예, 그게 처서죠. 여름 다 갔어요. 이제 선선한 바람 불고.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2주차하고 실전 모의고사 2주차를 보고 본인의 실력을 점검한 거예요. 아,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론 마무리를 3주 듣고 나서 나머지 실전 모의고사 2주 보게 되면 첫째하고 나머지 3, 4주하고 점수가 확 달라져야 돼요. 본인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 동안 죽어라.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민법은 늘 시험 일주일 전에 백선을 했어요. 시험 문제 적중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인가? 백선 1번 문제가 그해 41번 문제가. 저도 놀랬죠. 거의 똑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묻는 걸 제가 백선 문제 1번을 나눴었는데 그해 41번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9월, 10월 달 하면 시험장 가면 한 7, 80점 나와요, 민법은. 그럼 돼. 그렇게. 마지막 9월, 10월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대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9시 반에 와서 꼭 문제 풀고 해설 들으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체크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요약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져놓고 3, 4차를 3, 4차 실전 모의고사 한 55점대 그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55점, 60점대까지 3, 4차를. 그리고 나서 백선 문제를 한 60%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찍든 뭐 하든 그럼 시험장 가면 7,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9월달, 10월달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풀이 과정도 혼자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정리해갖고 이제 9, 10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와야지 했는데 못 오시죠.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정리가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한 걸 하나도 다 못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집에서 강의 없는 날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등기법 책 떠들고 도서관을 가요. 가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젊은 애들은 이제 공무원 공부하고 30대 이후는 민법 펴놓고 이렇게 공법 펴놓고 하루 종일 페이지가 안 넘어가. 늘 그렇듯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 늘 거기가 펴져 있어. 노상 들락날락 노상. 대부분이. 분명히 혼자 오셨을 텐데 또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말이죠. 무슨 또 뭐 스터디룸 빌려가고 자기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래. 막 소리 질러 들려 막 듣고 있으면 가관이야. 전혀 쓸데없는 것 같고 싸우고 앉아있고요. 속이 터져요. 이런 분들 참. 공부 방법 이렇게 잘못할까. 대단한 의지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0.01%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0.01%가 아니라면 저도 그렇지만 저는 아마 의지 박약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거의 탑 수준일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의지력이 약해요. 귀팔랑 아주 거의 그 무슨 초특급 팔랑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꾸준히 제가 그냥 하시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잘 따라오세요. 20번 봅니다. 20번 1번 저당권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줄이면 뭐예요? 부합된 이렇게 주죠. 부합된. 그죠?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줄이면 부합된 증축분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2번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혜택이 미치고요. 3번 틀렸죠. 건물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 협의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기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4번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 전형적인 물상대기권의 객체죠. 5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로부터 10억을 빌리면서, 이게 노란 거냐, 10억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
9억짜리 땅과 6억짜리 땅에 각각 공동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럼 368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 그랬어요. 368조 1항, 2항. 아까 안 봤던 거 368조 1항, 2항. 조문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반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이게 368조 1항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채권 10억짜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A 토지, B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동시에 배당할 때 이것도 경매해 놓고 이게 또 경매해 놓아서 9억, 6억을 동시에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한다?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걸 뭐라 한다? 안분배당해야 한다. 즉 의리받아야 될 10억을 9대 6의 비율로 배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 배당액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받을 돈 곱하기 전체분의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 요렇게 하는 게 안분배당이라 그랬어요. 그죠? 배당액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안분배당이죠. 다만 이 368조 1항이나 2항이 적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죠. 첫째, 의리 최선순위. 그죠? 의리 최선순위, 각각의 목적물의 최선순위. 또 하나, 전부 채무자 소유. 두 가지 전제가 있을 때 368조가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20번에 5번이 바로 그 368조 1항이죠.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의리 받을 돈을 9대 6의 비율로 배당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조문 그대로 옳은 지문이죠. 21번에 1번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담보하고요.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하죠. 360조 그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5개.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앤드 저당권 실행비용까지. 2번 지연배상은 원본 이후 1년분의 하나고요. 3번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 설정 후 설정가가 건물을 축조했다. 근데 경매가 됐다.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건 일괄경매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부합물의 저당권 혜택이 미치는데 부합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5번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뭐죠? 부종성이죠. 22번에 1번 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부터 설정 후 수취한 과실에 저당권 혜택이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 설정 후가 아니죠. 압류 후죠. 압류 후. 설정 후가 아니라 압류 후. 목적물 압류 후 과실에 저당권 혜택이 미쳐야 되죠. 이번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죠? 그럼 경락이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 여력은 세 번째 줄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4번 건물 저당권이 실행돼서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 경락 후 건물 철거 특약 따위가 없다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뭐를 취득한다? 법정상권 취득한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실행돼서 의리다 받는 이건 뭘 취득한다? 법정 시상권을 취득하겠지.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몰래 매각하더라도 저당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매각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의 할 수가 없다죠. 없다. 4번이 옳은 질문이죠. 23번 저당권 혜택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약정이나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약정이라든가 물권 이외의 권리, 임차권 같은 것들은 등기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2번 또 나왔어요. 증축 부분이 부합됐다. 저당권 혜택은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3번 지상권자가 지어서 소유하는 건물 토지 저당권 혜택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미치죠. 4번은 부동산 압류 전 과실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그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뭐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친다. 24번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 아까 요건이 뭐였어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 임원증을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질 것, 이 건물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요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1번 설정자가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가 소유하게 된 경우도 일괄 경매가 인정되니까 1번은 원칙적으로는 옳은 지문이지만 예외를 생각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세모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 요건을 구비했을 때 일괄 경매 신청을 의무로 부담한다. 틀렸죠.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분명히 틀렸죠. 3번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된다. 예외 없음. 옳은 지문이죠. 아 그러면 1번은 틀린 걸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3번이 옳은 지문이죠. 4번은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랬고요. 5번 땅만 경매해서 다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일괄 경매할 수 있죠. 그죠? 민사집행법에서는 과잉 경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괄 경매에 대해서는 과잉 경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경매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25번 1번 법정상권. 법정상권이 성립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양수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정상권이 성립한 건물 양수인. 자, 을이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당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을 때 얘.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권 등기 권리자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게 일반이죠. 이렇게 주답니다. 이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법정상권 안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법정상권은 유상이죠.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협의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지류를 결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3번이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졌어. 법정상권 인정되고 그 범위는 재건축된 건물이 아닌 구건물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죠. 5번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배제특약할 수 있지만 305조나 366조 법정사건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 36번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소유권 취득했죠. 1번 경매인 될 수 있죠. 2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요. 3번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할 수 있죠. 변제기 도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변제기 도래 후에만. 4번 변제하면 뭐가 있다? 구상권이 있다.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5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보호장치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갖고 등기를 했는데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등기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나올 수 있어요. 담보책임.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상실하게 됐죠. 담보책임도 적용되죠. 그 담보책임 뭐였었죠? 저당 출훼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출첵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담보책임 문제로도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1번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을 때 을이 유익비를 지출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우선 변제 가능하다. 2번 을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있다. 틀렸죠? 을이 필요비 지출했다. 1번 유익비뿐만 아니고
3번 필요비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담보책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이니까 뭐예요? 출훼손. 즉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줄은 뭐라서 알지 못한 경우에 하나 해제할 수 있다. 즉 선의인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선악볼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담보책임 내용이죠. 163페이지. 양가로 7번.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163페이지 7번. 요 내용이에요. 담보책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 행사 실행됨으로써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담보책임. 출훼손이죠.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만약에 저당권이 행사될 때 자기가 추가적으로 변제를 해서 소유권을 방어했다면 출재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 출재상환 청구는 저당 부동산 재산 취득자가 행사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상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이. 그죠? 출재상환 청구는 구상권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변제했다 뭐 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담보책임에서는 뭘로 나타난다? 출재상환청구로 나타날 수 있다. 출재상환청구는. 28번 저당권 침해 1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 청구는 안 된다. 2번은 자 1번 저당권이 소멸했어요. 근데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 그럼 2번 저당권자가 뭐 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 그랬습니다. 물권적 청구의 일종입니다. 3번 저당 목적물 침해로 손해배상 처권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는 뭐라 그랬죠? 남아있는 잔존 가치만으로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를 저당권자의 손해다 그랬습니다. 그게 3번이죠.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저당권자의 손해가 됩니다. 5번, 4번 굳이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액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다면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는 어느 하나 행사하면 다른 거 행사 못하지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권을 행사했을 때는 즉시 변제 채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둘 다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29번 갑은 병은행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면서 을이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했으니까 채무자는 갑, 을은 물상보증인. 을이 뭐라고요? 물상보증인입니다. 돈은 갑이 빌렸어요. 채무자는 갑이야. 근데 담보물은 을이 제공했어. 그러니까 을은 물상보증인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병은 을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2번 을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각 대금에 저당권 행사할 수 없다. 3번 갑이 돈을 갚았다.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4번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이 됐다.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가? 부동산에 대해서 없지요. 수용되면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행사할 수가 없다. 5번 을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2번 30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땅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1번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도 담보하죠. 2번 을이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이면서 설정자잖아요. 설정자가 침해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원상회복 또는 담보 제공,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3번 저당권이 설정되는 우리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자, 을소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갑이 채권하고 같이 양도를 했어요, 병한테. 채권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했어. 이 합의는 둘 사이에만 있으면 되죠. 합의가 뭐예요? 양도계야. 그죠?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와의 합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죠. 4번. 채무자와의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무효등기 유용해서 봤죠. 갑의 저당권이 무효인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려주고 유용을 하기로 해서 그런데 유용하기로 하기 전에 등기부에 지상권자가 있어.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31번 기억.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회복되기 전 경매가 돼버렸어요. 그럼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다. 자, 변제를 했다.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4번 부합물에도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부합물도 종물도 아니니까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리얼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법정사건이 성립할 수 있지요. 미음. 자, 보세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양도되고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가 된 후에 변제를 했어요. 그럼 말소해야 되죠. 을은 말소 청구하겠지. 누굴 상대로? 양 수인을 상대로. 저당권 양 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부기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양수인이다. 저당권 양수인이 된다. 양도인이 아니라. 그죠? 당연히 얘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다만 얘는 부기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아니라 뭐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32번 공동저당이에요. 갑을 을에 대한 채무담보로 ABC에 을의 이름으로 을에 대한 채무니까 을이 저당권자로 이렇게 공동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은요 전체를 한꺼번에 경매해서 동시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해서 이시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을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어느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서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반면에 2번 동시배당할 때는 어때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해서 변제를 받지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받게 됩니다. 3번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선박저당권은 따로 경매합니다. 선박저당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경매합니다. 즉 민법상 36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각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가 달라요.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보증이야. 그럴 때는 안분배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공동저당은요. 보세요. 각각의 저당권의 성립 시기가 달라도 되고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공동저당이고요. 순위가 달라도 공동저당이고요.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란 건 그냥 채권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공동저당이에요. 단 그런 공동저당 중에서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요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어야 되고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이어야 되고 공동저당이라는 것하고 368조가 적용되는 걸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권의 종류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립 시기도 달라도 되고요. 순위도 달라도 됩니다. 그래도 다 뭐다? 공동저당입니다. 자, 33번을 봅니다. 33번에 보면 일단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갑의 채권의 공동담보로 을토지, 병건물, 정토지라고 돼 있어요. 을 소유 건물, 병 소유 건물, 정 소유 건물이 아니고 을토지, 병건물, 정토지라고. 그러니까 이건 목적물의 이름이에요. 이름. 을병정이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이거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을 소유 건물, 을 병 소유 건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을토지, 병 건물, 정토지로 나왔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토지라 건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 건지 말이 안 나왔죠. 그럼 전부 채무자 소유예요. 누구 소유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전부 채무자 소유입니다. 그러면 동시배당, 이시배당이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동시배당 구하는 거 한번 봅니다. 을토지, 병건물, 정토지. 을토지가 얼마짜리예요? 6천. 이거 4천, 이거 2천이죠. 그죠? 6천, 4천, 2천입니다. 자, 갑의 채권이 얼마예요? 6천이죠. 자, 동시배당을 해봅니다. 6천 곱하기 2분의 1, 3천 배당 받죠. 여기서는 6천 곱하기 12분의 4니까 3분의 1, 2천 배당 받죠. 여기서는 6천 곱하기 6분의 1, 1000 배당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산수니까 산수.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토지의 후순위 권리자 무가 있었어요. 여기에 무가 있었어요. 자, 동시배당을 하면요. 무는 얼마를 받아요? 6천에서 을이 3천 받았죠. 그럼 얘는 얼마를 받아요? 3천을 받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먼저 경매가 돼서 을이 6천, 갑이 6천을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경매가 될 때, 나머지가 경매될 때 공동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대신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동시 배당할 때 배당받는 거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이시 배당을 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걸 계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계산이 돼? 동시 배당이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1번 봅니다. 동시 배당했을 때 갑은 을토지로부터 3천을 받고요. 2번 병건물로부터 2천을 받지요. 반면에 3번 을토지만 경매되면 갑은 6천을 다 받지요. 자, 4번 3의 경우에 무는 병건 토지로 건부터 얼마를 받아요? 갑이 동시 배당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2천만 원만 2천만 원. 이렇게 구겨요. 이렇게. 4번이 틀렸죠. 5번은 정토지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1,000만 원 주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시배당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동시배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동시배당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후순위 권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가능하죠? 네? 시간이 남으면 요 정도는 계산해서 풀어보시고요. 시간 안 남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 근데 이제 34번이 문제죠. 갑소유 X토지 을소유 Y건물. 갑의 병에 대한 채무. 그러니까 X토지는 채무자 소유, Y건물은 물상보증인 소유. 그죠? X토지는 채무자 소유, Y건물은 물상보증인 소유. 병이 채권자로서 공동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공동저당권자. 자, 이 경우에는 하나가 채무자 소유고 하나가 물상보증이니까 동시배당할 때 안본배당 적용 안 되고 이시배당할 때 후순위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X토지에는 정명의 2번 저당권이 등기. 여기에 후순위 권리자 정이 있어요. 이렇게.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자, 동시배당을 합니다. X토지가 4억이고 Y건물도 4억이에요.
자, 동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요. 갑은 X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4억을 받아요. 병은 4억을 받아요. 그럼 남는 거 모자라는 걸 여기서 1억을 받지요. 결국 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죠? 안분배당이 적용이 안 됩니다. 동시에 배당을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목적물부터 다 받고 남는 거 모자라는 걸 여기서 받게 됩니다. 기억 X토지 경매 대가가 자 20배당이 됐습니다. 이게 먼저 경매가 됐어요. 똑같아요. 병은 얼마를 받아요? 4억을 다 받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돼요. 그럼 4억 중에서 갑은 얼마를 받아요? 다시 한번 X토지가 먼저 경매돼서 병은 4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돼요. 병은 다시 얼마를 받아요? 1억 받아야 되죠. 그럼 3억은 누가 받아요? 얘가 받아요? 못 받아요.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 정은 Y 건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니은 이게 먼저 경매됐어요. 병 얼마를 받아요? 4억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돼요. 병 나머지 1억 받지요. 그럼 4억에서 1억을 빼 3억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얘가 가져갑니다. 물상 보증인. 얘 안 돼요. 얘가 가져. 즉 채무자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 보증인 중에서 누굴 우선한다? 물상 보증인을 우선시킵니다. 그게 니은. 을은 X토지 경매에서 3억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무자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 보증인이 충돌하게 되면 누가 우선한다? 물상 보증인이 우선한다. 니은이고요. 디귿. X토지 Y 건물이 동시에 경매가 됩니다. 자, 동시에 경매 다시 한번 병은 4억. 그죠? 모자란 1억을 여기서 받아요. 그럼 얘는 빵원. 그래서 채무자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배당을 하든 이시배당을 하든 빵원. 그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이 빵원이 답인 적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 빵원이 답인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가 채무자, 하나가 물상보증인일 때 문제를 읽어나가는데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인데 동시배당을 하든 이시배당을 하든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가 나오면 답은 딱 하나예요. 빵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3번이나 34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는 이거 하나라도 맞추기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풀어보겠다. 왜 그래? 뭐 그럼 다른 거 풀 게 얼마나 많은데. 35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근저당권은 뭐라 써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2번 채무가 확정되기 전 전부 변제됐어요. 채권 채무가 소멸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정 전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 했어요?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의 예외 그랬죠. 3번 변제기가 정해졌어요. 근데 채권이 없어.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변제기 도래 전에도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랬죠. 3번 틀렸죠. 여기서 말하는 변제기는 결산기 말하는 거야. 아까 그림 다시 떠올리면 돼요. 여기 결산기야.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소멸했어.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결산기 도래 전에도 계약을 해지시키고 빵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틀렸지. 도래해야 확정시킬 수 있다. 틀렸죠. 도래 전에도 확정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처럼 출제를 합니다. 틀렸죠.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언제 확정돼요? 신청시죠. 신청시를 뭐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라고 돼 있죠. 성립한 채무가 확정이 되죠. 반면에 5번 제3자가 신청한 경매는 언제 확정돼요?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근저당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 확정된다. 36번 1번 최고액은 뭐였죠?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거였었죠.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이자 포함되지요. 3번 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4번 당사자는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 변경했죠. 변경 등기해야죠. 채권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무효다. 37번 1번 확정 전 채무나 채무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특히 뭐라 그랬어요?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2번 틀렸고요. 2번 옳은 질문이에요. 확정 후가 아니라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근데 그 원본 채권에서 확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 이건 담보된다. 3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시간이라 경락대금 완납한 때고요. 4번 채권과 분리해서 근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 5번 확정된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전부를 변제해야만 됩니다. 옳은 거 2번. 31번에 1번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담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최고액은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담보라는 뜻이잖아요.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되니까. 1번 옳은 질문. 2번 근저당권 실행 비용에 최고액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3번 결산기까지 저당권 소멸의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부종성 요구되지 않는다.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부종성 예외 완화가 있죠. 4번 계약을 통해서 최고액 등을 변경할 수 있고요. 5번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39번 1번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 소유자도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주둥이가 아프죠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 1번 틀렸네. 2번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고 3번 근저당권 경매를 신청해서 신청 시 확정이 되고 4번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천년만전 물건 계속 공급해야 돼? 아니잖아. 아무 때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뭐 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다. 5번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41번 근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돼. 2번 근저당권은 이자 등기 안 돼. 3번 소유자가 바뀌었어.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4번 근저당권 실행하려면 채권이 확정돼야 되죠. 당연한 거고. 5번 최고액은 보통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에게 상당하는 것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니까. 5번 틀렸고요.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41번에 1번 확정된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를 갚아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채무자는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는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요. 2번 자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려요. 근데 갑의 아버지 병이 땅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여기 근저당권을 갖게 돼서 당연히 이 근저당권은 뭘 담보하는 거예요? 1억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상보증이. 그런데
보통 아들놈이 돈 빌리고 아버지가 담보지가면 아들놈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 큰일 났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아버지가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럼 병은 물상보증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채무자가 됐죠. 근데 이 아버지도 이 은행에 5천을 빌린 게 있어요. 그럼 이 근저당권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담보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건 마통이야, 마통. 신용대출이야. 이건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신용대출 받았다니까요. 이번 물상보증인 병이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바꾸는 변경등기했을 때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 2번 질문도 잘 나오는데 판례인데 구조를 잘 기억했다가 나오면 1초 만에 그냥 다 고를 수 있어요. 이런 거 기억을 딱 머릿속에 그냥 거의 통으로 해두시는 거예요. 3번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으니 두 번째 줄 경락되고 완납한데 확정이 되고요. 4번 저 키워드가 뭐예요? 채권 전부 소멸. 두 번째 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결산기 도래하지 않더라도 세 번째 줄 해지하고 확정할 수 있다. 확정인데 얼마예요? 빵원. 그러니까 뭐예요? 말소 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확정된 채무 바꿀 수 있어. 두 번째 줄 변경 후 것만 담보된다. 채무나 채무자를 바꿀 수 있는데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판례 문구를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이씨 오지게 많네. 42번 목적물이 양도된 후 소멸했다. 설정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설정자가 누구예요? 전소유자. 자 2번은요. 2번도 이제 이해하고 나서 그대로 갑소의 땅에 을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이 되기 전이야. 근데 이 땅을 병이 샀어요. 제3취득자. 그죠? 제3취득자는 변제권이 있죠. 근데 변제하려면 채권이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확정시킬 수 있어요? 갑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 지을 수 있죠. 그죠?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확정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주장,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종전 소유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3취득자도 뭐 할 수 있다? 주장, 원용할 수 있다. 그게 2번이죠. 채무 확정시키는 설정자 갑의 해지 권한을 제3취득자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확정되고 얘는 뭐 할 수 있다? 변제. 제3취득자의 변제권 때문에 2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완납한 때가 아니라 신청시라 그랬죠. 4번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 붙는 이자는 담보된다 그랬고요. 5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일 초과할 때 물상보증이라고 돼 있어요. 뭐만 갚으면 돼요? 최고액만 갚으면 되죠.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43번 확정 시기로 틀린 거. 1번이나 5번은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당연히 채권 채무를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확정해야 될 것이고. 2번은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으니 매각되고 완납한 때가 될 것이고요. 3번 기본계약이 해제되면 그때 확정된다 그랬죠. 답은 4번이죠.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될 뿐 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44번 X건물의 A가 1순위 근저당, B가 2순위 근저당, C가 유치권. 1번 경매가 됐을 때 자 옳은 거꾸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권 소멸하고 유치권만 소멸하지 않지요. 딱 그거 갖고 푸는 거예요. 1번 A의 근저당권 소멸합니다. 그죠? 2번 C 유치권자죠.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유치권자는 경락인 D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반환 거부죠. 3번 A가 확정된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합니다. 아까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K는 A하고 순위가 똑같죠. 1순위지. 따라서 K는 B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근저당권을 양도했을 때 무슨 등기로 넘긴다고요? 부기등기. 따라서 K는 A하고 순위가 똑같아요. 4번 C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5번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종성의 완화가 있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뭐 요렇게. 그래서 공동저당을 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지문이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거의 각인을 시키세요. 그럼 나중에 저당권 문제 충분히 얼마든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법으로 돌아갑니다. 총론 5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주로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첫째, 계약의 뜻과 관련해서는 계약 자유원칙에 제한인 약관규제법. 근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랬고, 계약의 종류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특히 3가지 쌍무편무 구별, 유상무상 구별, 낙성, 요물 구별해야 되죠. 자, 쌍무편무를 구별하는 요 쌍무계약에만 동시한변권 위험부담. 편무계약 암기해야 되죠. 증여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유상쌍무를 구별하는 요 유상계약에만 담보책임. 그죠? 요물계약, 현상광고계약, 계약금계약. 2가지는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 모든 쌍무는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라는 거 하고요.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증여사용대차, 무상편무 이런 것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계약의 성립, 특히 327조부터 300 몇 조죠? 527조죠. 527부터 534조까지. 조문도 까먹고 자빠졌어. 달달달 암기하시되 특히 사고에 한 연착과 격자 간의 계약 성립 결합한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이죠.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한변권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고요. 계약의 해지가 나오죠. 내용도 단출하다 그랬어요. 계약 성립, 계약 종료, 계약 성립, 동시한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이건 반드시 나온다 그랬습니다. 각각의 제도가 어떤 요건이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136페이지를 가면 뭐요? 계약 자유원칙 중에서 그걸 제한하는 약관규제법이 남아있죠. 자, 약관규제법에서 출제될 만한 지문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약관규제법을 전부를 물어보진 않고요. 계약과 관련해서 지문 1~2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출제 가능한 지문은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 동그라미 1, 2.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부연 반복하는 것들.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거. 4번 개별 약정할 수 있으며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 양가로 4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합의.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약관 해석의 원칙 2개.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불명확 조항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2가지는 기억하잖아. 약관 조항이 불공정해서 무효라면 다음 페이지. 일부 무효의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즉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의 종류 중에서 양가로 2번. 자, 편무 암기,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그다음에 소비대차 중에서 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이자 소비대차 4개. 증여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 소비대차. 구별하는 이유, 쌍무에만 동시한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반가로 2번, 유상계약에만 매매규정이 적용되고 담보 책임에 문제가 생기다. 반가로 3번, 쌍무는 언제나 유상,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오른쪽 요물계약, 현상광고계약하고 계약금계약 2가지는 암기하자. 2가지는 암기하자. 계약의 성립. 계약은 양당사가 일치하고 계약의 내용이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양가로 3번의 계약 당사자의 확정. 어떤 경우죠?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계약서의 명의인이 다를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라. 2번 불합의.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죠. 2가지 불합의한 정도가 근소하더라도. 2번째 불합의를 당사자가 설령 모르고 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타고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중요하고요. 자, 청약과 관련해서는 그 표. 첫 번째 건 1번. 청약은 특정인이 돼. 2번. 누군지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 청약 속에 청약자가 누군지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 상대방.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내용의 확정성.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따라서 뭐하고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 양가로 1번, 아파트 상가 분양광고. 밑에 청약의 효력 도달하면서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자,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 못하죠. 527조 청약의 구속력. 따라서 오른쪽 1번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구속력은 언제까지 효력이 미친다? 2가지. 청약의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기간을 정하자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지요. 그죠? 뒤에서 조문 확인할 겁니다. 그 3번에 있네요. 528조 1항. 오른쪽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니라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고요.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승낙. 청약 수령자는 승낙 의무는 없고 흥낙 의무도 없고 모두 없다. 회답 의무조차 없다. 따라서 판례. 청약자가 언제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통지하지 않더라도 승낙이 아니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534조 승낙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승낙기간 아까 기간 내 승낙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하면 연착한 승낙이죠. 이거를 청약자가 뭐 할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통상의 연착 말고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었죠. 연착을 하긴 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을 때는 통상의 연착은 그냥 연착인데 사고에 의한 연착은 청약자가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죠.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그 통지를 하면 연착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죠.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의 연착과 사고의 연착 구별하고 통상의 연착은 그냥 연착이고 사고에 의한 연착은 청약자가 통지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자가 연착 통지 따위를 하면 연착이고 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어서 계약이 성립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승낙은 언제 효력이 성립해요? 효력이 발생해요? 기간 내에 도달한 때.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음 페이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격승발. 이게 뭐하고 연결을 된다? 사고의 연착. 승낙 기간이 5월 20일. 5월 10일 발송. 5월 21일 도달. 사고에 의한 연착이죠. 그죠? 을이 승낙을 5월 10일 날 발송했으나 우체국 사정으로 5월 21일 날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통상의 연착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연착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530조가 아니라 528조 2항 3항이 적용이 돼서 갑이 연착 통지 했냐 안 했냐로 나온단 말이죠. 연착 통지하면 연착이고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어서 계약은 성립하는데 요 경우에 531조가 적용이 되죠. 언제 성립한다? 승낙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타 방법이라고 해서요.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의사 실현행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지부지를 묻지 않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특히 예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은행 직원이 돈을 확인한 때.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성립이죠. 그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 각과 을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기 전 토지나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하기 전 토지가 소용이 되거나 건물이 멸실된 경우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이 돼.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배상해라? 실례익을 배상해라.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의 요건이 있죠. 특히 요건에서 꼭 기억할 게 뭐야?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죠. 오른쪽 위에서 다섯 번째죠.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로 묻지 않는다라고 출제가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효과는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행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력 배상하라 그랬고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에 관해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계약 교섭 중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줬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말한다. 자, 그때 효과. 첫째,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한정한다. 신뢰 손해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라. 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거 두 개. 계약 준비 비용과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반면에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제안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 그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고 동시한변권 같은 거 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